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계약이 지금 11월 달 이후로 계속 이제 격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많이 좀 혼란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업을 조금 하다가 또 온라인 수업을 하고, 온라인 수업 하다가 또 학교 나오고 이러면서 참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참 여러분들이 안 됐다라고 하면서도 또 그 중에는 학교 안 가서 좋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환경이 되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해 줘야 될 게, 지금 여러분들하고 다 똑같은,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활동을 하면서 생각보다 굉장히 빨리 시간이 지나갔다는 걸 알 거예요. 1학기 지나가고 지금 2학기도 기말고사만 치면 바로 이제 끝이 나니까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겁니다. 정말 빨리 시간이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어영부영하게 시간이 지나갈 때 여러분들은 이제 온라인 학습 시간에 좀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정말 열심히 한다면은 한국사만큼, 그리고 그 한국사에서 공부했던 이런 공부 습관을 가지고 여러분들 2학년 올라간다면은 반드시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학습을 할 수 있을 거고, 나중에 대입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저 인간이 왜 이렇게 혓바닥이 기냐라 생각하는데 좀 덜 말라서 덜 말라서 쌤이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뭐 좋은 소식이 아니고 다 이미 이야기를 했는데요. 선생님이 이제 그 한국사 수행 평가를 계속 진행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지금 1반하고 10반만 1차 토론을 했고 나머지는 아직 한 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관심도 있고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한국사 수행 평가에서 조금만 더 이야기를 해줄게요. 역사 토론으로 하는 이 한국사 수행 평가는 내신 반영 비율이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이건 뭐 크게 뭐 차이 나는 거 아니구나, 변별력은 없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 한국사 토론 과정이 나중에 12월 이미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23일에 실시가 되는 역사 교내 토론 대회에서 예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반별로 4명씩의 1반부터 10반까지 4명씩 꼭 40명의 본선 진출자를 뽑을 건데, 그거는 한국사 수행평가, 자, 이렇게 역사 토론하는 과정에서 잘하는, 그러니까 역사 토론 왕으로 된 사람들이 가능성이 많겠죠. 그 사람들을 4명을 뽑을 겁니다. 그런데 그 4명, 그러니까 한 반에 4명씩 뽑히는 전교 40명은요 모두 입상자가 되는 겁니다. 교내 토론 대회에 입상자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지금 기한서도 작성해서 이제 결제도 거의 다 났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면요, 금, 은, 동으로 시상을 할 건데, 한 반에 4명씩 해서 40명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상은 한 팀 4명이 되고, 그 다음에 2, 3, 4위까지는 은상, 나머지 6팀은 동상을 줄 겁니다. 그래서 장려상 이런 걸 만들려고 했는데, 그런 거다 금은동 이게 낫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보기 좋게 이렇게 했습니다. 교내상에서 또 역사 토론 대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크고, 여러분들이 대입에 대한 관심도 크고, 세분력 특기상 이런 것들 다 관심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역사 토론, 그러니까 토론 대회에서 여러분들이 수상을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뭐 꼭 그런 것뿐만 아니라도 내가 어떤 이제 토론 같은 것을 연습해보고 다른 사람들과 어떤 논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가거나 직장에서나 언젠가는 반드시 쓰여야 될, 자, 그런 자신의 어떤 표현력을 기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정말 열심히 한번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막 한국사 점수가 뭐 높고 낮고 이런 건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자기가 준비를 잘해서 정말 큰 목소리로 표현력만 잘한다면은 누구나 역사 토론 왕이 될 수 있고, 자, 그 사람들은 본선 진출자가 되어서 한 반에 26명, 7명 정도 될 때요. 자, 그때 4명씩 뽑히는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혜택이 좋은 거죠.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꼭 그 기회를 좀 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한국사 수행평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요, 내일 정리해서 온라인 클래스에다가 또 이렇게 다 올려놓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도록 하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지금 10반 같은 경우에는 10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조퇴하고 결석한 학생들 중에 몇 명이 이제 2차 토론에서 하지 못한 학생들이 조금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이거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1차 토론에 자기가 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1차 토론에 참여하지 못하게 부득이하게 참여하지 못하게 된 학생들은 자동적으로 2차 토론으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1차 토론을 못한 학생은 자동적으로 2차 토론 되고 2차 토론 원래 자기가 해놓은 거 있으면 3차 토론으로 갑니다. 1차 토론을 예정에는 못했는 학생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2차, 3차 토론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찬성 반대는 자기가 알아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선생님한테 쉬는 시간이나 아니면은 토론을 들어갔을 때 그 즉시 선생님한테 알려주면서 토론에 임해야 됩니다. 알겠죠? 내가 결석을 하거나 뭐 조퇴를 해서 빠지게 됐으니까 저 선생님 저 빠졌으니까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를 했지만 자기가 빠진 그 토론은 그 다음 토론으로 이어진다라는 것. 1차 토론 안 했으면 당연히 2차 토론을 준비해서 그 다음 토론으로 바로 임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죠? 이것 때문에 또 조금 이제 이렇게 여러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봐 선생님이 신경을 써서 이야기하니까 꼭 잊지 말고 알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또 자기가 이렇게까지 선생님이 이제 그 토론했던 그 종이를 다 붙여놓고 확인하라고 했지만 또 확인을 하기 힘든 선생님 확인 못했어요. 저 이번에 토론이에요. 저 모르겠는데요. 저 토론인지 몰랐어요. 선생님 저 몰랐어요. 뭐 계속 이런 학생들이 있어가지고요. 근데 자기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고 선생님이 그 토론했던 종이 있죠. 이 종이를 스캔을 해서 내일 온라인 클래스에 다 올려놓도록 할게요. 또 확인을 하고 2번, 3번 확인을 하고 절대 이 토론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알겠죠? 자, 알겠습니다. 오늘 조선 후기에 실학의 등장 38차 시 할 부분인데요. 오늘 8차 시를 빨리 하고 여러분 내일 39차 시를 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새로운 학문의 등장 바로 실학. 자, 이 실학은 무엇인지 잠시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잘 보이네요. 자, 실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실학이라고 할 때 이 실은 얘들아 실천적이다, 실행하다 할 때 그 실자를 따는 겁니다. 그래서 실천, 그러니까 실천적인 학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실학이라는 의미는 그러면 그 전에 이것이 실천적이라면 그 전에 어떤 학문은 실천적이지 않고 너무 이론적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실학 이전에 그것은 무엇이었냐면요. 그 전에는 바로 이것이 여기다가 이론이라 쓰고 실학이 실천적인 학문이라면 이 실학은 그 전에 이론적인 학문을 비판하는 입장에서 조선 후기에 등장한 것이기 때문에 이 이론적인 학문을 우리는 성리학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 아마 말을 조금 잘못한 게 있는 게 성리학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 방과후 시간에 그 남녀 이렇게 평등 관련된 그런 이제 주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성리학에 관해서 1시간 동안 이야기를 할 거라 이야기를 했는데 선생님도 교육 과정에 대해서 약간 이제 헷갈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교육 과정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에 대한 단원이 1시간 동안 있었어요. 그래서 성리학이 무엇인지, 성리학이 어떤 이념이 특징이 있는지, 이것으로 어떠한 학문적 경향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자세하게 알려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얇아지고 그리고 전근대사 비중이 줄어들면서 여러분들은 이 92차 시가 굉장히 이렇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굉장히 줄인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성리학의 그 1시간 분량이 빠져버렸어요. 교과서에도 나와있지 않아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은 아니 이 실학을 알려면 이 실학이 성리학을 비판하고 나왔으니까 이 성리학이 또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교과서에는 뭐냐면은 문제가 성리학을 가르쳐 주지 않아. 그리고 나서 갑자기 실학이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뭔지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야. 아니 성리학이 이론적이라는데 이게 도대체 뭐가 이론적인지.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그래서 성리학에 대해서만 조금 이야기를 해줄게요.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는데 성리학이라는 건요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보는 이념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보는 겁니다. 얘들아, 세상을 두 가지로 본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세상은 딱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와 기라는 이 두 가지로 구성됐다는 게 바로 성리학의 어떤 만물의 어떤 세계관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와 기는 무엇이냐면은 단순히 말하면 이겁니다. 이는 선한 것, 그리고 기는 이게 악하다기보다는 이게 뭐그 선하고 이건 뭐 악하다고 표현할게요. 그러니까 좋은 것, 나쁜 것, 선한 것, 악한 것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햇볕이 있으면요 그늘이 있죠. 이게 그늘을 음이라고요, 햇볕을 양이랍니다. 양 이런 말 쓰죠. 마찬가지로 이와 기, 선한 것과 악한 것, 좋은 것과 나쁜 것 이렇게 구분이 되는 그러한 사상이 성리학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사회에 적용이 되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성리학에 의하면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졌고 이와 기는 모든 곳에 다 적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신분 제도로 보면요. 신분 제도에서 왕이 있죠. 그리고 신하가 있죠.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구분이 엄격해집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신분 제도로는 여기에 양반이 있으면 여기에 상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또 남자가 있으면은 이곳에 여자가 있습니다. 나라를 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나라를 중요한 것과 이에 해당하는 중요하고 좋고 선한 나라가 있고요. 중요하지 않고 악하면서 덜 중요하고 악하면서 그러한 나라가 있다는 거죠. 자, 그게 바로 뭐냐면 이에 해당하는 나라가 중국 그리고 기에 해당하는 나라가 그 밖에 오랑캐입니다. 자, 성리학의 세계에선 이것은 이렇게 대립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얘들은 이렇게 대립을 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이렇게 대립을 하고 이렇게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사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쌤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주는 거야. 성리학은 이와 기로 딱 나누는 사상이고 이것이 조선에 퍼지면서 이와 기, 왕과 신하, 양반과 상민, 남과 여, 중국과 오랑캐의 딱 구분이 확연하게 생기는 거야. 자, 그러면서 고려 시대에 비해서 왕과 신하의 구분이 확실해졌잖아요. 그러면 이것의 영향으로 그럼 잘 보십시오. 왕권이 어떻게 될까요? 왕권은 고려 시대보다 강해질 수 있겠죠. 왜? 왕과 신하의 구분이 강해지기 때문에. 쓰세요. 왕권 강화라고. 알겠습니까? 두 번째, 양반과 상민의 구분이 확실해지면은 양반과 상민은 절대 이제 엄격해지죠. 관상의 법도가 엄격해집니다. 양반 질서가 강화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양반 질서가 강화되었다. 쓰면 됩니다. 세 번째, 남자 여자의 구분이 확실해집니다. 자, 그렇단 말은 고려 시대에 비해서 남녀의 차별이 어떨까요? 더 강화됩니다. 그래서 고려 시대보다 여자의 어떤 여러 가지 차별이 조선 시대에 가서 훨씬 더 강화됐던 거죠. 그래서 뭐 열려문이라든가 시집살이라든가 이런 게 여기서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오랑캐의 이 구분이 강화되면은 이것은 무엇으로 나타내냐면 중화의식, 중화주의. 성리학에 따라서 이제 오랑캐와 중국의 구분이 확연하게 갈라지면 이제 중화의식이 점점 더 강화되면서 오랑캐를 멀리하고 중국을 막 모방하고 따르려는 그러한 마음이 훨씬 더 강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려 시대 때 이자겸이 금나라에서 4대 관계를 요구하니까 받아들였잖아요. 당시 고려의 귀족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유연한 사고를 할 수 있었어. 왜냐하면 성리학이 없었거든. 그런데 성리학을 받아들였던 조선의 사대부 입장에서는 이와 기가 분명한 이런 세계관 속에서 중국과 오랑캐의 구분은 확실한 것이라고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는 학습을 해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그것은 구분이 너무나 명확했고 도저히 오랑캐였던 청나라의 어떤 신화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남한산성으로 가서 그 병자호란이 일어나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거죠. 자, 그 당시에 인조의 판단, 그 당시 이자교의 판단이 중요했던 것이 아니라 그 당시 고려의 사상 그리고 조선의 사상이 그러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요게 성리학에 대해서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제일 간단하게 설명한 거고요. 자, 이렇게 구분이 된 걸 성리학이라고 한다면은 실학이라는 건 뭐냐면 조선 후기 가서 이 실학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할게요. 이 조선 후기 가면 신분제가 변동을 합니다. 공명첩을 이용해서 노비 중에서도 뭐 이제 도망을 치거나 공명첩을 사가지고 양반이 되는 경우, 상민들도 양반이 되는 경우까지 생겨요. 자, 그러면은 이 신분제의 변동이 생긴다는 건 이 성리학의 질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리학에서는 양반과 상민들은 양반 질서에서 절대로 이것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것은 딱 고정된 하나의 세계관이에요. 중국과 오락기처럼. 근데 조선 후기는 신분제가 변동되잖아. 그럼 이 신분제의 변동에 맞는 새로운 사상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실학이었던 거죠. 자,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서양 문물 전래됐는데 그 전래된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문물이 지도가 있었어요. 지도가. 그게 뭐였냐면 거기 써볼까요? 고려만국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고려만국전도. 이게 오늘날로 치면은 세계 지도입니다. 17세기경에 만들어진 세계 지도인데요. 오늘날의 그 세계 지도 있죠. 여러분 평면상에 표현된 그 세계 지도와 거의 흡사합니다. 그곳에서는 중국이란 나라가 그냥 하나의 어떤 나라로서 표현될 뿐이죠. 더 많은 대륙과 세계관이 다 표현되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고려만국전도에 의하면 이거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학문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보면 실증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탐구하고요. 현실 개혁을 위한 학문이었다 라고 여러분들 알아두면 되겠고, 땡땡을 벗어나서 주체적인 고유 문화에 관심을 가졌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그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을 벗어나서 곧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실학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관심을 갖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이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는요, 역사서, 지리서 뭐 이런 것들을 모두 처음에 만약에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역사를 먼저 배웠던 것이 아니라 중국의 역사부터 배워요. 중국의 연대표를 쫙 깨고 있어요. 중국 왕조 이름들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잘 몰라요. 그게 조선시대였던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먼저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중국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관심을 먼저 가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실학이 나오는 그런 이제 과정이 있었고, 경제가 이제 변동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실천적으로 어떻게 하면 새롭게 어떤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나라를 어떻게 좀 백성들 편안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논의가 이루어지게 됐는데요. 자, 그런 이 실학은 두 가지의 큰 어떤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첫째는 당시 농민들이 막 유망하고 떠돌고 땅이 없는 그 농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농민들을 위한 개혁책. 자, 그래서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대표적인 인물을 이제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유수원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라는 거는 당시에 이 농업을 어떻게 발전시킬까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발전이라는 의미는 땅이 없는 농민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이 땅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다시 나누어져서 그들을 먹고 살게끔 할 것인가, 이것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 이 농업 중심의 개혁론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양반이었어요. 양반들이 왜 농민들을 위해서 이런 개혁을 만들었냐면은, 당시 조선 후기 가면은 양반들도 권반이 생기고 향반이 생기고 몰락하는 양반들이 생기잖아요. 잔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잔반들의 입장에서는 몰락해서 자기가 직접 농사도 짓고 백성들과 가까이 살다 보니까 농민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사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땅이 없이 절절 매다가 소정료 내면은 정말 새끼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런 농민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들의 농민들의 어떤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민들이 땅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것은 곧 농업 중심의 기업로는 토지 제도의 개혁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거 기억 좀 할게요. 유수원, 이 정약용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유수원부터 살펴보면 유수원은요 간단합니다.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자는 겁니다. 땅이 없는 백성들에게 땅을 나눠주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균등하게 땅을 나눈다라는 의미에서 유수원은 균전론을 주장합니다. 균전론을 주장해요. 자, 그런데 균등하게 땅을 나누자고 할 때 이 유수원도 사실 4대부였습니다. 양반이었어요. 그래서 유수원이 봤을 때 이 균등하다는 것은 혹시나 잘 지키고 있나 봤습니다. 균등하다는 것은 모든 백성들에게 똑같이 균등하다는 의미는 아니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균등은 사농공상, 그러니까 4대부는 좀 더 많이 가지고 그 밑에 농민들은 좀 덜 받는, 그러니까 신분에 따른 신분적 요소가 아직까지 남아 있었던 겁니다. 신분에 따른 균등함이죠. 같은 신분 내에서는 균등하게 토지를 분급받자라고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이게 초기에 바로 유수원의 농업 중심의 개혁론이었고요. 자, 이익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유수원처럼 균등하게 땅을 나눠받으면 농민들의 어떤 배고픔을 다 달랠 수 있을까? 토지제도의 개혁이 잘 이루어질까? 아니라고 본 겁니다. 자, 왜냐면은 이익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땅을 균등하게 또 나눠받더라도 어떤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땅을 팔아버리고 뭐 술과 막 이렇게 마시고 막 흥청망청 거리면서 또 빈민으로 사는 그런 농민들이 많아질 거란 겁니다. 자, 그러면 땅을 나눠준데 팔아버리는 그러한 농민들이 많아버리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만들까라고 했을 때 이익은 그래 이렇게 하자. 한전론이라고 해서요. 땅이 이렇게 있으면요. 자, 요게 최소한의 그러니까 삶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목숨을 이어갈 수 있는 최소한의 토지인데 이것을 영업전으로 해. 그래서 나누어진 토지 가운데 나머지는 다 팔더라도 이 영업전만큼은 절대 팔지 못하도록 하자. 제한을 두자. 토지에 제한을 두자라는 의미에서 한전론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약용을 볼게요. 정말 유명한 분인데요. 정조로부터 굉장히 총애를 받고 나중에 그 거중길 개발에서 화성 건설에도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정약용은요, 이 한전론도 비판을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못 팔게 한다라는 이 한전론의 가장 큰 단점은 이걸 못 팔게 한다고 해서 못 팔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아니, 이걸 못 팔게 법으로 금지한다고 해서 과연 이거를 실제로 못 팔까? 다 불법적으로 팔아버린다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이 정약용이 봤을 때는 가장 궁극적인 문제는 사유재산 제도에 있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토지를 누군가가 사유하고 있고 그 사유하려는 제도에 의해서 욕심이 생기고, 자, 그러다 보면 누군가가 자꾸 이러한 토지를 사려 할 거 아닙니까? 아예 토지의 사유화를 없애버리면 어떨까? 토지를 모든 농민들이 공동으로 소유하면 어떨까?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전론입니다. 좀 혁신적인데요. 토지의 공동 소유를 주장합니다. 아예 그러니까 사적인 소유, 토지의 사적인 소유를 없애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공산주의적인 그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토지 공동 소유에서 그럼 어떻게 경작을 할 것이냐? 여기에 여장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공동 소유 농장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 여장이 이 공동 소유된 토지를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여러분 이제 북한이나 아니면 이제 저기 뭐 예전에 협동농장 같은 거 있대요. 중국 같은 데 보면요. 공동으로 토지를 소유해서 농사를 짓잖아. 다 망했어요. 왜냐? 아니 자기가 일하려고 하겠습니까? 서로 일 안 하고 가질 만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니까 이 공동 소유의 농장은 다 망하는데 그래서 이 정약용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공동 소유를 해서 이것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량에 따라서 이것을 차등적으로 나중에 분배를 하자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는 사람이 지도자였던 여장이고 그래서 여장이 토지를 관리한다는 의미에서 여전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근데 사실 이것은 실행할 수는 없겠죠. 이런 것도 사실 실질적인 방안은 될 수 없습니다.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토지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나라 전체의 부가 증가하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유선이나 이익이나 정약용이 했던 이러한 뭐 균전론, 한전론, 여존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뭐 하나 쓰면 좋은데요. 실행 안 됩니다. 논의조차 되지 못해요. 다만 이들의 하나의 어떤 학문적인 어떤 연구였다는 것이고요. 조정에서 논의되거나 하는 그런 것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했다라는 한계점.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이고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옆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농업이 아니라 나라 자체의 부를 증가시키는 상공업을 통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자라는 그런 논의였는데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유수원. 여기 잘못 썼네요.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게 좀 헷갈려.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기 유수원은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입니다. 여기 유형원이에요. 죄송해요. 선생님도 이렇게 헷갈릴 때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런 건 여러분들이 조크라고 좀 생각을 하고 유형원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유수원이 있고요. 그리고 홍대용이라는 분이 있었고 박지원이라는 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박재가가 있습니다. 박재가는 박지원의 손자였습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과정인데 여기서 보면 균전론, 한전론, 여존론 과정에서 점차 논의가 심화되듯이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는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이지만 점차 어떤 개혁의 방향성이 좀 더 급진적이고 개혁이 좀 더 이제 실질적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우선 거기 유수원을 보면은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 있죠? 그래서 유수원 같은 경우는 산업공상 그래서 막 그 양반들은 절대 상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사를 짓잖아요. 그게 양반의 어떤 일과 업무라 생각합니다. 그 양반들 뭐 했냐면은 책 읽으면서 평생 과거 시험 공부합니다. 그 떨어지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수원은 이 양반들 허려세우고 굉장히 비판을 했어요. 그래서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을 하고 양반도 직업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막 이렇게 그 상업에 종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 바로 유수원입니다. 그 양반들이요 실제로 얼마나 그 당시에 좀 그런 것들이 많았냐면은 양반들이 그 허례허식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양반들이 돈을 엄청 좋아하죠. 사람이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근데 겉으로는 돈을 싫어하는 척 해야 돼.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만약에 시장을 간다. 물건이 있잖아요. 그 물건을 사고 싶어. 그러면 물건 사고 싶으면 이렇게 딱 어떻게 하냐? 이러면서 이제 이 신발 얼마인가? 이러면 이제 거기서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묻는 거 자체도 하인이 알아서 합니다. 이렇게 딱 하면 이제 하인이 와서 이거 얼마인가요? 하면 이제 거기서 이제 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러면 하인이 직접 돈 주머니 꺼내가지고 계산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돈 자체를 만지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아주 뭔가 양반답지 못하고 섬기답지 못한 그런 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허례허식이죠, 사실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비판했던 게 바로 홍대용이었고, 자, 유소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홍대용은 기술혁신,
자, 이런 이제 주장을 했고 우리나라 최초의 과학자라 불렸던 사람입니다. 문벌제도 폐지하고 중화주의를 탈피하자. 중국도 하나의 나라일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던 것이 바로 홍대용입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 자, 박지원.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박지원은 청나라에 다녀와서요. 굉장히 유명한 책을 남깁니다. 그게 바로 열하일기예요. 사신으로 따라갔습니다. 이 청나라까지 이렇게 가는 일정인데 당시 청나라는 얘들아 국경이잖아요. 수도가. 한양에서부터 이렇게 가서 먼 길을 따라서 이제 수행원으로 국경까지 갔어. 황제를 만나러 갔는데 황제가 없는 거야. 황제가 여름에 별장 가서 살고 있거든요. 그 별장이 어디냐면 이쪽에 있었던 열하였던 거 열하. 그럼 어떡하겠어? 황제한테 인사드리고 또 귀국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행원이니까. 그래서 또 여기까지 갔어. 그리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러한 여정이에요. 자, 갔다가 열하까지 와서 돌아오고. 그러니까 열하를 다녀왔다라고 해서 열하일기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청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문물들 있죠. 그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고 재밌게 썼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스펙타클하게 이 박지원이 청나라 가서 어떤 주점에서 지금을 치면 이렇게 막 그 투전판 있죠. 이런 데 가서 막 투전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는데 거기 있는 건달과 싸우고 막 하는 정말 스펙타클한 그런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와. 근데 이 박지원이 여기서 뭐라 했냐면 이 열하일기 속에서 조선의 어떤 문물 제도를 굉장히 비판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도 원래는 중국을 되게 무시하는 입장이 있었어. 그리고 중국을 갔는데 청나라에 갔는데 아니 조선에는 없는 것들이 중국에는 있다는 거야. 그게 뭐냐? 수레. 이런 것도 있었다는 거죠. 아니 수레라는 건 뭡니까? 바퀴잖아요. 바퀴는 당연히 조선시대를 썼는데 아니 조선시대가 아니라 고려시대, 삼국시대 그 전에도 당연히 썼을 건데 이 수레가 도대체 왜 신기한 거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수레를 거의 쓰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수레를 쓰지 않았다? 사람 실어 나를 때 어떻게 갔을까요? 수레를 쓰지 않았으니 전부 다 이거 썼어요. 뭐요? 가마 알죠 여러분? 실물 지금 가는 거. 근데 조선 후기까지, 조선이 망할 때까지 사실 가마 문화였어요. 이 가마는요 한 명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데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하냐면 최소한 4명이 진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4명만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 4명 더해서 뭐 거의 하인도 있어야 되죠. 하니까 한 6명 정도가 따르는 겁니다. 아니 사람 한 명을 이동시키는데 6명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는 그만큼 사람이 남아 도는 시대였거든. 그러니까 이런 가마가 만들어진 시대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 임금이 엄청나게 싸다는 거야. 임금이 너무나 싸기 때문에 우리는 가마를 탔고 청나라에는 뭐 그 전에 이미 수레를 사용했죠. 수레가 굉장히 보급되고 마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아요. 와, 우리는 왜 이렇게 수레를 쓰지 않을까?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 수레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수레를 보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박지원이었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 물론 우리도 화폐를 사용했죠. 했는데 이것들이 훨씬 더 원활하게 사용됐던 것이 중국이었습니다. 조선 후기까지 장터에 갈 때 내가 뭔가 물건을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 상평통보라는 엽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그냥 물물 교환 형식으로 우리 집에 있는 쌀을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포목, 옷감을 가져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박지원의 손자가 바로 박제가였고요. 이 박제가는 가장 혁신적인 주장을 합니다. 북학의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라는 것은 나라의 살림을 가장 나라를 부강하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리학의 세계관에서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와 기로 딱 나눠진 세계관이잖아. 그러니까 성리학의 세계관에서는 항상 절약과 근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습니다. 안 쓰고 안 입고 항상 절약하고 이런 것들만을 강조했어.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보면요 고려시대 귀족들보다 훨씬 더 양반들이 그러니까 좀 흰 옷을 많이 입고 근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뭐 금귀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신라시대에는 귀족들이 그런 거 했지만 조선시대 그런 것들은 하나의 금기였거든. 양반들이 그런 걸 하면 사치를 한다고 굉장히 비판받았습니다. 그런데 박제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비단을 귀하다고 해서 안 쓰니까 비단 만드는 사람이 없어지고, 자 그래서 수출도 안 되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어떤 문물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치품이라고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산업이 발전도 못했다. 곧 경제라는 것은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 소비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소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소비를 뭐라고 했냐면은 곧 이것은 우물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물은 품을 풀수록 물이 계속 샘솟죠. 우물을 계속 사용하려면 우물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생산품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경제가 더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 성리학적 세계관을 뛰어넘어서 오늘날과 같은 그런 경제적인 어떤 논리를 만들어낸 것이 바로 박제간 이런 것이죠. 박제간은 나중에 이제 통상개화파로 이 사상이 바로 이어지면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제 근대적인 조약을 맺는 그 당시에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실학의 국학연구 여기다가 잠깐 쓸게요. 국학연구가 있는데요. 국학이라는 건 얘들아, 이 국학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옛날에는 한국사를 국사시간이라고 불렀거든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학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학문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 중요하게 됐냐면은 그 당시 학문의 기본은 다 그 전까지는 중국이었기 때문이야. 어렸을 때 학생들이 배우는 지금 보시면 교재가 동몽선습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는 중국의 지리가 나고요. 중국의 역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조선의 지리, 조선의 역사를 먼저 배우는 게 아니라 중국의 역사와 중국의 지리를 다 배우고 난 뒤에 조선의 지리와 조선의 역사는 조금만 배웁니다. 그게 그 당시의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역사 볼게요. 안전목의 동사강목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요. 자, 그래서 고조선과 고려에 이르는 우리 역사의 독자적인 정통론, 우리도 중국과 대등하다라는 그런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득공의 발해곡 볼게요. 발해의 역사는 그 전까지 말갈의 역사로 우리가 인식되고 있었는데 유득공이 쓴 발해곡을 통해서 발해의 역사가 우리 역사로 편입되는 그런 것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이중환이 택리지를 만들어서 각 지방의 환경과 인물, 풍속, 물산 등을 잘 알려줬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 여러분 신기한 게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전에는 중국의 어떤 지명이나 중국의 어느 지역 이런 것들은 양반들이 다 깨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뭐가 있고 이런 것도 잘 몰랐어.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라는 것도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그런 것이었고, 자, 그 다음에 김정우라는 분이 만들었던 우리 대표적인 지도 있죠? 바로 대동여 지도. 여러분 그 영화 혹시 본 사람이 거의 없을 것 같긴 한데 대동여 지도 요거 만들었던 김종우를 배경으로 해서 고산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차승원 씨가 연기를 했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이 지도의 천재였던 김종우가 대동여 지도를 혼자 힘으로 막 다니면서 이 사람이 지도 만들려고 어디까지 갔냐면 백두산 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백두산 몇 번 올라갔냐면 6번 올라갔어요. 6번 올라가서 혼자 이 지도를 다 만들고, 자 그리고 이제 목판을 만든다. 결국 이 지도가 결국 외적에 쓰이면 안 된다는 말을 듣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다 무산되고 이 김종호는 큰 벌을 받고 이제 귀양가게 됐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여러분 아마 김종호의 그 이야기는 잘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선생님 아시죠? 그 영화 안 봤거든요. 영화 봤는데 영화 예고편에 김종호가 백두산에 오르는 장면이 있었어. 그걸 보고 선생님이 야 정말 이 영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김종호는요 대동여 지도를 만들면서 사실 백두산에 올랐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밖에 좀 시끄럽네요.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대동여 지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은 교실 있죠?
교실 끝에서 끝까지 정도 되는 그런 정도입니다. 이게 한 장의 지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뭐냐면은 한 권의 책이 있고 이 책을 쫙 펼치면 요 부분이 나오고요. 또 한 부분을 펼치면 요 부분이 나와. 이걸 계속 펼치고 엮으면 하나의 지도가 완성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크죠. 근데 그 작업을 김정호가 혼자 했다. 백두산까지 올라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지도 천재라 하더라도 대동여 지도를 혼자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럼 김정호 도대체 왜 만들었을까? 이 사람이 지도를 잘 만드는 사람일 거 맞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일단 백두산에 올라도 지도를 그릴 수 없어요. 백두산에 올라도 지도를 못 그린다고. 그래서 당시의 대동여 지도는 얘들아 왜 만들어졌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상업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야. 이골 저골을 다니면서 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이 상업활동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한 지도가 필요했던 것이고 김정호가 혼자 만들었다기보다는 당시에 여러 사람을 두고 어떤 감독관의 입장에서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라고 여러분들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외적인 침입을 받을 위험이 있다 해서 막 흥선대원이 불태웠다 라는 말도 다 거짓말인 게 지금 남아있잖아. 남아있는데 왜 불태워질까 그렇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우리말 연구 보면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유희의 언문지 이런 것들 있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고 여러분 조금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선생님이 여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 한꺼번에 볼 수 있도록 배치를 해놓을게요.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한 게 있으면은 요거 딱 멈춤해서 좀 이렇게 드리도록 합니다. 자, 4시 반 딱 태워서 끝났네요. 여러분들 수고 많았고 아까 선생님이 했던 그 한국사 역사 토론 있죠? 그거 여러분 등교하면 바로 한국사 시간에 각 반에서는 바로 실시가 된다라고 여러분 반드시 생각하고 자기의 토론이 언제인지 1차 토론, 2차 토론, 3차 토론에서 토론 2번 하고 판정도 1번 하는 게 어디인지 반드시 확인을 해서 여러분 다 참여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